기습적이고 파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엔저에 이어 중국마저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경쟁은 갈수록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의 잇단 위안화 평가 절하,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샵 1988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성호 경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성호 기자, 앞서 제가 이제 파격적이고 기습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습적이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맞죠. 왜냐면은 물론 그 중국이 그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 초에도 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1994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왜 기습적이라고 하냐면 할 수는 있지만 그 폭이 사상 최대의 폭이었고요. 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또 내렸죠. 그럼 이틀 사이에 3.5%가 넘게 내린 것은 그건 기습적이고도 너무나 대규모로 내린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거품이 빠졌다고 할까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 하락만은 단행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와 다른 전격적이고 전략적인 이제 평가 절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경기 부양이라는 이제 관점 외에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이렇게 공인하는 평가 절하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장의 많은 참가자들이 약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 환율 자체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워낙 시장이 약세를 전망하고 있어서 위안화 가치를 수호하는 링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하얀 수건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중국 어쨌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개입을 해서 방어전을 하거나 위안화를 떨어뜨리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게 중부 전국 당국의 생각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중국 환율의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달러화에 대비해서 그냥 폭이 없습니다. 밴드가 없죠. 근데 중국은 하루에 2% 안에서 움직이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보면 그 2%의 폭을 거의 다 썼죠. 그래서 상당히 대단히 충격적이고 기습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많이 해와서 중국 정부가 해왔는데 아까 우리 김방희 소장께서 말씀하신 고시 환율과 이런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매일 환율을 고시합니다. 얼마라고 고시하는데 그럼 실제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상 그게 더 낮았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별 볼 일 없고 지금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고 지난 7월만 해도 8%가 넘었거든요. 그것이 이미 반영이 돼서 이미 중국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가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미 환율은 반영하고 있는데 고시 환율이라고 해서 마치 위안화가 괜찮은 것처럼 그거를 현실화시켰다. 시장에서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는 자기네 위안화를 기축 통화 중에 하나로 삼는 겁니다. 그거 삼으려면 IMF가 발행하는 스페셜 인출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IMF가 내년 9월로 연기할지도 몰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환율을 시장 변화에 맞췄다. 이런 명분 쌓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어제 1.89%, 2% 가까이 내리면서 단발성이다, 일회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하루 만에 또 내렸거든요. 이런 배경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점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의 한계가 지금 이제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회성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추가적으로 평가절하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위안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그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국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힘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이제 의문은 이런 거죠.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과연 이런 평가절하를 일종의 캠페인처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도 개입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뭐 박성호 기자 얘기로는 이제 위안화를 현실 시장에 맞게 맞췄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도 하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또 추가로 인위적인 절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환율은 국력의 차이고요. 외교력이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달러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엔화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더 떨어지죠. 그런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일본의 약세를 우리보다 더 떨어진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위안화를 어느까지 내려가도록 둘 거냐? 아마 무작정 두지는 않죠. 두지는 않지만 아마 당분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2014 작년 이후에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가 떨어진 게 한 20%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2% 떨어졌습니다. 중국 돈은 4%만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제 오늘 중국이 급작스럽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위안화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추가 평가 절하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걸 조금 시계열별로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실은 이제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게 도입됐거든요. 아까 이제 박성호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위안화가 가치가 25%나 더 뛰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어제 오늘 좀 평가 절하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이유가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겠다라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다만 이게 캠페인화돼서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를 할 때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역시 따라서 평가 절하를 할 테니까 말씀하신 통화 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단계 어느 수준에서 미국이 용인하는 걸 멈출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일단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한상욱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을 했지만 기업 간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우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명함이 엇갈리지만 그것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도 중국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 예컨대 뭐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화학주 이런 건 이미 중국 특수주라고 하죠. 그게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동차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 근데 실제 자동차 시장을 보면 중국에서 자동차 수입하는 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랐나? 근데 자동차주는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냐, 대미 수출이냐, 대유럽 수출이냐에 따라서 업종별로도 다릅니다. 품목별로도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화장품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업종별로, 상품별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엔저 때문에 고통받아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수출업체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의 경우는 이제 빛과 그림자처럼 부작용이 좀 따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이라고 다 이렇게 우리 환율이 뛰는 걸 반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변동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길 바라는 게 기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환율 급변동이 그렇게 사업 환경상 좋은 건 아닙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오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우리 수출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3일 이후의 환율 변동을 보면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떨어진 것보다
우리가 엔화하고 일본 돈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럼 일본 돈이 더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제3국에서 경쟁 우리하고 일본하고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게 많은데 많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의견 중에 이제 궁금한 것이 미국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여파 속에서 우리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외환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것이냐. 글쎄요, 근데 그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인하의 여력도 많지 않고 또 시기를 좀 놓친 면이 있어요. 실기한 면이.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상당한 정책적 그 결단,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그것도 지금 기준금리가 1.5%인데 미국은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죠. 그렇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벌써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말이 야,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야?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9월달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12월쯤 가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조금씩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평가 절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재 1.5%이지만 그것을 추가로 내린다거나 미국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추가로 내리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이 앞으로 더 급격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저는 아마 그냥 동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외화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미국 달러뿐이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평가됐던 금값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중국이 이 시장의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달러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조정하는 건 외양일 뿐이고 실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올해 7% 성장률 목표인데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맞췄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가 더 도드라져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그 제약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치 민주화 욕구라든가 소수민족 독립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결부돼서 차이나 쇼크라는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 득실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쇼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왜 환율 카드를 꺼내게 됐느냐를 잠깐 짚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출이 너무 안 되니까 8% 이상 내려가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환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게 내수를 살리거나 무슨 수출을 살리거나 한다기보다는 주식시장에 가서 거품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출 카드로 꺼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다시 오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방향은 크게 잘 틀었다 볼 수 있고 우리도 지금 주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결국은 회복을 한다면 중국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25% 이상의 제1의 수출국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 수출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중국이 버티기를 제대로 못한다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거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우려점이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중국 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 경제에 큰 이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실물 경제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서 환율이라는 카드와 수출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연착륙할 경우 이런 카드들이 먹혀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의 소동이나 우려로 끝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거는 외환위기 때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제가 한 단계 더 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가 동시에 이제 따라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이죠. 근데 중국도 그런 단계를 맞은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중국이라는 자동차가 그동안 열심히 빨리 달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자동차가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우려들을 조금 더 짚어볼 때가 된 거죠.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국 현지에서 가격 인하를 했단 말이죠. 이 현상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 삼성이든 현대든 간에 우리 기업이 어디서 이제 해외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데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거기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더 높이 가질 수 있죠. 그럼 경쟁력을 높이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가격 인하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하고 일본하고 지금 붙을 때 지난번에 엔화가 훨씬 떨어졌잖아요. 우리 원화보다 더 떨어지니까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따라오면요. 가격을 점차 내립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산업 이런 것들도 중국 시장 내에서 우리가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조금 고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면 바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가격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시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참에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죠. 고전하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발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또 어떤 일반 소비자들도 준비를 하고 뭐 주식을 빼야 되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통화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선언은 조금 섣부른 면은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 같고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통화전쟁을 선언하고 나오면 우리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니까 그 점은 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중국 경제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뭐 중국에 아이들을 보낸 경우도 있을 테고 중국 펀드에 투자한 경우도 있을 테고 뭐 그렇죠. 중국 위안화로 외화 예금을 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중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적인 투자 정책을 중국의 환율 정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없으면 거기 환율 그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수출선 다변화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품목별로 얼마나 겹치고 있는지 중국이 또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네 국산화비를 막 높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94년에 그럼 우리 IMF 오기 3년 전입니다. 그때 위안화를 엄청나게 평가절하했어요. 숫자를 따지면 5.8에서 8.7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수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요. 미국으로 그러면 미국이 강해지고요. 미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가 온 아주 먼 원인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작년에 중국이 이렇게 했죠. 한 2월부터 6월까지 위안화 평가 자료를 했는데 큰 폭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했는데 6.2에서 아주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중국이 지금 이틀 연속했지만 그렇게 크게 연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자기 자국 환율 그 인하 정책, 환율을 높이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급작스럽게 할 거냐.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거 볼 때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아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이제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조금 시장의 출렁거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별 시나리오를 좀 발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